안녕하십니까.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어디에 갈 때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모임 갈 때 항상 같이 동반을 하실까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내의 친구들을 아내의 친구가 모임이 있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내들 모임이 있을 때 남편들 뭐 소개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아내 친구들을 남편한테 소개했을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하여튼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는 지인, 아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 뭐 이런 사람을 소개시키지 말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소개시켜서는 안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이성과 그 다음에 가슴이 또 달달해지는 이런 감성들을 또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늘 생각과 가슴이 같이 생각과 가슴과 그다음 몸이 일체형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잘 진짜 내가 생각한 것과 내 감성과 또 내 그 감정을 같이 잘 이성과 감성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몸으로 또 잘 표현해내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또는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안 돼. 마음은 가는데 뭐 생각이 또 막 안 돼. 이렇게 불일치의 얘기들을 좀 하죠. 근데 내 몸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떤 이 활동 영역에 다 맞춰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나 봐요. 오늘 또 사연이 아주 특별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시간이 많을 때 드라마, 요즘은 또 케이블 TV도 많고 재방송 돌려볼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어쩌면 여가 시간을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도 보게 되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도 좀 많이 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막 이러면서 보면서 또 같이 또 막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내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여가를 좀 보내기도 하죠. 그 막장 드라마라는 거, 뭐 어떤 게 막장일까요?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저건 드라마야. 드라마니까 저럴 수 있어. 또 드라마니까 뭐 저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막장 드라마에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모티브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드라마를 쓸 때도 어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쓸 만큼의 어떤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막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연도 보면 아마 그런 막장일 것 같은 얘기는 아닐까. 들어보시면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텐데 정말 있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셔서 또 함께 공유하고 고민을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할 텐데, 사연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남편의 아들, 아들이 있다면 남편도 있을 거고 아내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일까? 네, 궁금해집니다. 저는 요 사연을 주신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아내겠죠, 배우자.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너무 잘생긴 남편과 함께 삽니다. 저는 늘 그 남편이 자랑스럽고 또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굉장히 잘 사네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존감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아내가 늘 칭찬, 멋짐, 뭐 이런 거 뿜뿜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보면 무시당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들잖아요. 왜 내 말을 인정 안 해줘? 왜 내 말을 무시해? 뭐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당신이 최고여죠. 그러니 이 남편분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당당하고 또 그러면서 또 부부간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이런 모습들을 지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부는 이제 가게 음식점을 하시거든요. 자, 같은 동네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또 가게를 하는 동생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동생과의 관계예요. 이제 말하자면 아는 동생이겠죠. 네.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음식 메뉴와 오픈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자라기보다는 좋은 이웃으로 먹거리를 주고받으며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는 동생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업종이면 막 경쟁도 하겠죠. 저 집에 손님이 많나 우리 집에 많나 막 비교하고 또 더 잘하려고 하고 시기도 일어나고 할 텐데 다행히 여기는 음식점이긴 한데 시간대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음식점은 낮에 주로 이제 식사 위주로 하는 집이었고 그 동생이 하는 가게는 이제 식사를 끝난 퇴근 이후에 뭐 이제 간단히 야식을 하면서 술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생긴 남편과 결혼 후에 32살,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참 만에 얻은 딸이 있어요. 그 어렵게 얻은 딸과 세 식구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늦은 것도 아기가 잘 안 들어선 것도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가져서 낳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 이제 둘째 없이 그냥 혼자 딸만 키우는 이런 집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는 동생은 남편과 이혼을 했대요. 이혼한 지 꽤 오래된 15년 정도 되었는데 그 이혼하면서 이제 위자료로 지불된 돈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이를 양육하고 혼자서 이제 이런 세월을 보낸 지가 한 15년이 됐다니까 이 아는 동생의 외로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 입장에서, 그죠? 자, 우리 가게는 낮에 식사를 하는 밥집이어서 낮에 많이 바쁩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동생이 하는 음식점은 주로 저녁 시간부터 주류를 파는 곳이라 혼자서 그냥 조용스럽게 아주 큰 데가 아니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운영을 한답니다. 제가 바쁠 때도 도와주지만 또 그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도 와서는 남편과 함께 낮에 식사를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이제 많이 거의 친형제, 친자매처럼 잘해주는 거죠.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와서 이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프다 하면 죽이랑 약이랑 쏘서 굉장히 정성을 쏟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동생 이상일 수도 있네요. 그냥 보면 친동생도 저렇게 못할 텐데 친동생 이상으로 걱정해주고 아프면 찾아와주고 뭐 진짜 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와서 그 힘듦을 같이 나누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일 끝내고 또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동생 가게에 가서 술을 또 한 잔씩 하죠. 어차피 일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는데 뭐 다른 데 가느니 어차피 동생 집에 가서 술도 팔아줄 겸 같이 대화도 할 겸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자주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은 혼자서도 동생 가게에 가서 뒷정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혼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문 닫고 뒷정리하고 이런 것도 그냥 뭐 거리가 또 크게 멀지 않으니까 가서 또 마무리해주고 또 이런 뭐 어떤 또 사례를 보면 여자 혼자서 밤늦게 이렇게 술을 파는 영업을 하면 또 위험한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하잖아요. 괜히 이제 술 먹고 치근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혼자임을 알면은 더더욱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항상 남편이 가서 그 뒷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친동생 이상으로 진짜 아껴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사례를 주신 분은 또 남편 보고 가서 또 도와주라고 말도 하고요. 또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서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같이 말도 해주고 좋은 이웃으로 좋은 의자매 관계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남편이 뭐 이상하다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의심할 우리 남편이 저기 동생한테 가서 이상한 생각하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큼 동생이 뭐 끼를 부리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나를 두고 딴짓할 만큼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 없는 남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높고 서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자매 이상의 관계로 굉장히 신뢰가 깊은 관계였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세 사람의 심성 또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또 이게 아내는 아내대로 심성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동생이 가게를 그만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가게가 막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늘 하던 페이스대로 갔는데 어느 날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이유를 이제 묻잖아요. 왜 뭐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 돈 버는 거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은데 왜 그래? 그렇다고 뭐 굉장히 힘이 든다든가 또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좀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동생이 거의 40대 중반인데 너뚱이 임신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랬죠. 남편이 없잖아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이 동생은 굉장히 조신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문란한 스타일의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의아스러웠죠.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전 남편의 이제 아이라고 전 남편이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뭐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보러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럼 재결합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축하한다고도 해주고요. 이 늦둥이 임신을 이제 거의 40 중반에 했으니까 그 첫 아기 이제 딸하고도 나이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20여 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그 아기를 가진 거죠. 자, 뒤늦게 가진 소중한 아이라, 그렇죠. 나이가 40 중반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더 귀한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미워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또 서로 져야 되니까 이 임신을 계기로 재혈압을 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의심을 할 여지는 없죠. 워낙이 동생의 성품도 그렇고 또 뭐 함부로 하는 그런 동생이 아님을 아니까 재결합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축하해주고, 또 이제 임신했을 때 입덧도 하고 하니까 또 맛난 음식도 해다 주고, 또 이제 병원 갈 때도 같이 이제 시간이 날 때는 같이 동행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친동생 챙기듯이 되게 잘 챙겼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동생이 가게도 정리했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또 이사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만 정리한 게 아니고 거처도 이제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자주 갈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또 하시는 일이, 이 밥집이 또 뭐 여전히 그냥 나쁘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쉽게 그 동생 집에 자주 왕래도 할 수 없는, 단지 전화를 한다든가 임신한 상태가 어떤지, 뭐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 정도 묻는 그걸로만 이제 이렇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있는 거고, 잘 뭐 무탈하게 문제 없이 또 아이는 잘 크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데, 음식점이 워낙 바쁘니까 또 이때는 남편이 더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때부터 이제 조금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거야. 집에 뭐 강아지도 키우는데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되고, 뭘 챙기러 가야 되고, 뭘 볼일을 봐야 되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가게에 이제 온전히 있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남편 또 100%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다녀와라, 다녀오세요 등등으로 자유스럽게 이제 남편에게 개인 시간도 좀 많이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손은 딸리고 해서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을 들여다가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남편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고, 음식점의 일은 거의 이제 혼자가 해야 되는 전업처럼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 일이 됐죠. 그래도 뭐 투덜거리지도 않고 워낙 뭐 좋아서 하는 일이고, 또 뭐 재밌어서 했기 때문에 또 뭐 그 일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뭐 문제 없이. 가게는 가게대로 잘 운영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제 자기 일을 일을 본다고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죠. 그냥 믿으니까. 그냥 뭐 집에 가서 뭐 강아지 밥 주나 보다, 뭐 씻고 오나 보다, 뭐 또 친구도 만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편을 봐주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내일도 이렇게 전적인 내일이 되다 보니까 바빠서 그 아는 동생에게 안부 전화도 이제 잘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바쁨이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거죠. 근데 그 동생한테서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 이제. 뭐, 지금 어떠니?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됐는데, 뭐, 어때? 했더니, 그 이제 예정일 같은 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대요, 아들. 그러니까 그 아는 동생은 딸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동생이 아들을 낳았대. 병원 가서 빨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 남편이 병원에 가지 말고 이제 집에 오면 그때 방문하자.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우리 보는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일단 알았어라고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뭐 필요한 어떤 용품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잔뜩 축하 선물로 이제 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갔죠. 근데 갈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기가 이제 이쁠 것이며 자기는 또 아기를 못 낳는 입장이잖아요. 못 낳아서 딸 하나만 낳고 그렇게 이제 긴 세월을 보냈고 아기는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자기가 낳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그때 갈 때는 지금 이제 전 남편이 어쩌면 재결합해서 같이 살고 있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동생은 통화를 하면서도 뭐 전 남편이 있다고 얘기도 안 했고 또한 뭐 이분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당연한 일일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딱 들고 들어갔는데 그 묘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보면 여자의 육감은 항상 이 여자의 육감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는 거죠.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런 이제 아주 순간 번쩍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면 전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전 남편도 안 보이고 있었을 것 같은 흔적도 안 보이고 근데 희한하게 왜 거기서 남편의 냄새가 나고 남편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냐 이거죠. 전 남편과 함께 있을 줄 알았던 동생 집에서 남편의 흔적과 남편의 냄새 그리고 바라본 아기의 얼굴에서 남편 얼굴이 막 겹쳐지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남편의 흔적, 남편의 어떤 그런 냄새, 뭐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누가 들어오면 남편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 근데 그 반응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남편의 모습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뭘 물어봐야 될까? 막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그러고는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게 되고 이제 나간다 할 때 어디 갈까? 뭐 하러 갈까?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에게서 불신의 모습이 자꾸 이제 불신의 모습인지 불신의 마음인지 자꾸 남편에 대한 이제 시선이 다르게 가지더라는 거죠. 의심의 수위가 높아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자꾸 남편만 살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답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속 시원하게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묘한 그것에 누구 하나가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사서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불신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동생네 갔을 때 그 분위기로 봐서. 그러자 이제 병도 나죠. 끙끙 앓게 되고 잠도 못 이루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었던 남편을 매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의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심은 자꾸 가. 근데 그 남편한테도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죠.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잘못 물었다가는 또 부부 관계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또 가정에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 잘못 섣불리 했다가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끙끙 앓다 보니 몸에 병도 날 것 같고, 그래서 참다가 이제 동생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누구에겐가는 뭔가를 들어야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묻지는 못하고, 근거가 일단 안 보이니까, 그죠? 묻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동생에게 가서 이제 묻는 거죠. 내 요즘 기분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내 감정이 이렇게 묘하게 작동이 되는데 이게 어떤 감정일까?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줄 흘리더라 있는 거죠. 여기서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거기서 진짜 뭘 따지겠어요. 그죠? 아기는 이미 태어났고. 근데 우는 것으로 보아, 내 남편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우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남편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맞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왔는데 이 상황,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드라마 같잖아요. 이런 일이 드라마 속에나 있지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는 일이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과 헤어져? 말아?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매일매일을 이제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아기를 낳은 아는 동생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남편의 입장이라면, 또 그 자녀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입장들에 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가장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과연 이게 평화롭게 해결될 사안일까? 그죠? 평화롭게 해결될 사안일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남편과 아는 동생과 이 사례를 주신 분들이 심성이 또 다 있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좀 모질고 악하고 나빴다면 뭔가 일이 터지겠죠. 진짜 팍팍팍 터져서 뭐 지지고 볶고 뭐 헤어지자, 아니면 뭐 아기를 내놔라, 이런 등등의 큰 싸움이 벌어질 텐데 소리 없는 싸움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서로의 입장들만 계속 이제 뭐 내가 잘못했어 뭐 막 이런 감정들로만 막 있는데, 문제는 그 감정들이 그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평화로워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다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우리 이혼하자도 아니야. 이 사례자분들도 사례자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너무나 자기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남편이라 했잖아요. 멋있어서 늘 최고인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에게 막 이렇게 딱 헤어지자. 막 너가 이렇게 외도를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는 못 견뎌. 헤어지자. 이것도 쉽게 나오지 않고, 남편 또한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자기가 실수겠죠. 그러니까 그 아는 동생과 이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봐요. 그 마음을 아니까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바람기가 있고 막 이랬다면 따지고 묻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동생 또한 그렇게 막 문란한 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밤마다 치워주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이 몸이 일치가 안 된 상황으로 순간 털어진 거죠. 머리는 안 됐었어요. 그죠? 아, 이러면 안 되었겠지만 어쩌면 그 주변에서 치워주고 술을 한잔 마셨을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머리보다 감정이 움직였을 수 있고, 움직이다 보니 또 술의 영향력으로 또는 밤의 영향력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과정이 막 빈번히 반복되었다든가 그랬으면 표가 났겠죠. 근데 그 수년 동안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미를 전혀 못 느꼈다는 거는 이미 남편도 그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조심을 했을 거고, 동생도 서로 조심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많이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성관계에서도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가 아마 이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생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그 아는 동생에게 저변으로 이제 지원을 계속하고, 또 그 동생은 그러한 상황이 언니한테 노출될까봐 가게를 접고 이사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미안하고 위해줘야 되고 뭐 자기 잘못이고 서로가 이 마음을 가진 이 가운데에서, 그래요, 그냥 아기가 없으면 그냥 잘 해결하고 또 그렇게 지냈으면 됐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또 우리에게 없는 또 아들인 거고, 또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들이라는 이 존재감이 굉장히 서로에게 이제, 또 이 아기는 세 사람에게 다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는 동생은 또 자기가 낳았고 사랑, 한순간이긴 했지만 또 그 생명에 대한 엄마로서의 책임도 져야 됐고, 그 소중한 존재를 또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 또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이런 거. 근데 여기 또 살해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커진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키워야 되나? 근데 내가 키우고 싶다고 달라 하면 줄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이제 모든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주면은 내가 잘 키울 수는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동생이 그 아이를 줄까? 남편하고는 또 그 동생하고의 관계.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 이제 한 번의 성관계를 가지고 뭐 한두 번 뭐 이 성관계를 가졌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막 동생에게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함과 죄의식과 뭐 이런 마음감이 교차되는 이런 감정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 그런 감정들.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아이를 주고, 아이를 줄 수 있으면 아이를 남편 아니지만 형부에게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 어떠세요? 그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까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 그냥 아이를 여기 언니 부부에게 주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이제 새 삶을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러면 가장 평화로울까? 평화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을까? 또 그 입장이었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주고 위자료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참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각자 이렇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 기간들이 아마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러는 와중에 아이들은 클 거잖아요. 그 아이는 계속 클 거고 이 다음에 커서 그 아이는 또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거짓으로 전 남편의 아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사례자분들도 남편의 아이가 있는데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여러분께서 상담자라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나 고민들을 좀 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헤어지고 싶은 가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동생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 관계고,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여기서 이제 누가 포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아기를 포기하냐, 남편을 포기하냐, 아내를 포기하냐, 또는 이 아는 동생을 포기하냐. 여기에는 같이 결정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포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과연 아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남편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 아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이래서 아내가 남편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는 동생이 아기를 포기하는 수가 있을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무엇을 포기해야지 가장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되게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물론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잘 조율을 해서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일 없겠지만, 사람이니까 또 이게 엇갈린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유사한 사례로 드라마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해결 방안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이 동생에게 아기를 포기하고 위자료 그냥 혼자 충분히 더 이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또 이 방법은 어떨까? 아이는 물론 이 언니가 잘 키워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마음 심성들이 다 고운 사람들이라 충분히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는 또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또 되어지잖아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운다고 하면 일단 한쪽 부분의 사랑밖에 줄 수 없으니까 아기에게 완벽한 사랑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남편은 또 이 아는 동생에게 그냥 내몰라라 할 수는 없고, 내 새끼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자료라 해야 될까요? 충분히 마음의 표현을 충분히 해줌으로 인해서 좀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고, 그 아기는 그냥 이 부부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아는 동생의 입장, 예, 그 입장을 굉장히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아는 동생도 얼마나 가진 아기를 가졌어도 고민이 많았을 거고 낳고 난 뒤에 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태어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거, 지원되지 않은 이 상태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세 사람이 평화로운 관계를 또 유지해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 시대 그때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못 낳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랬을 때는 그 작은 엄마 뭐 이래갖고 들여갖고 진짜 아이를 낳게 했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작은 엄마, 큰 엄마에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진짜 그 아이를 같이 이렇게 키워나갔던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제 어릴 때도 그 우리 동네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뭐 큰아버지의 아내, 큰엄마, 작은아버지의 아내, 작은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 개념이 아니었고 한 남편에게서 큰엄마는 아기를 못 낳는 엄마, 작은엄마는 아기를 낳아준 엄마로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를 저는 봤어요. 어린 시절에. 진짜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것 또한 요즘 시대에서는 좀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또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아이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먼저 이제 소중하고 귀한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좀 관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요게 좀 집중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생 엄청 아파해야 될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내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이 아이 내가 키워야 돼. 이건 내 아이니까 내가 키워야 돼. 이건 남편의 아들, 그래 바람 펴서 그랬으니까 뭐 데리고 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쓰면 다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는 다 후회로밖에 안 남을 거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이미 일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한다면 아이의 입장을 좀 아이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 아이. 그래서 그러면 또 만나지 말아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와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래서 뭐 좀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 사람이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피해보는 분 계셔요. 아픈 사람도 계셔요.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그 아이가 어느 곳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만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지원 체계도 충분히 잘 마련돼서 서운하지 않을 만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돈으로 떼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물질이 동반되는 이런 관계니까 좀 그렇게 해결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듯이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또 드문드문 가끔씩이지만 서로 만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긴 해요. 일단 원수지간은 안 되고 좀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사연 또 주변에 많겠지만 사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항상 일치되는 삶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아니야라지만 감정이 움직일 때 또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불쑥불쑥 내 몸이 함부로 가지 않게끔 언제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기 각자의 삶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